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요. 큰아들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자산 50억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세 명의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앞다퉈 제게 인사를 올렸고, 특히 큰아들 민석이는 늘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질게요. 하지만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하자마자 그 효자가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창수, 올해 70입니다. 30년 전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건설자재 유통업체 대표까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죠.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도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은 자재 도매상이 됐고 다시 유통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명, 2명 늘어나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컸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석이, 둘째 아들 민준이, 막내딸 지혜. 셋 다 아내 혼자 키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죠. 제가 자랑스러워하자 민석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돈 벌어주셔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로스쿨 학비만 1억이 넘었지만 저는 기꺼이 됐습니다. 민준이는 합격 소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막내 지혜는 간호대를 나왔습니다. 공부는 오빠들만큼 잘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태수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태수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죠. 하지만 사업 감각은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민석이와 민준이는 지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지혜가 오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워보려 했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혜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모든 것이 허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민석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명절에만.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일이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만 자주 찾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김치를 담가 가져오고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줬습니다. 아버지, 잘 드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리고 3년 전 제 환갑때였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했죠.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석이와 민준이는 그날 유독 적극적이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아버지 옆에 서서 효자 행세를 했습니다.
반면 지혜는 구석에서 조용히 일만 도왔습니다. 하객들 안내하고 음식 나르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얼굴에 광이 났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굴에 광이 났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 후로 저는 자식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제가 사업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특히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 회사 경영은 잘 되시죠? 요즘 매출은 어때요? 민준이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유 원장은 작성하셨어요? 상속세 대비는 하고 계시죠?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걸까? 아니면 재산 때문에 찾아오는 걸까? 그리고 석 달 전,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왔더군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스위스 시계예요. 10,000원짜리인데 아버지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민석이 아내 수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진짜 명품이에요. 재벌들도 이거 차고 다닌대요. 고맙다. 하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버지한테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민준이도 도착했습니다. 역시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가실 수 있게요.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아버지 건강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때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비싼 선물은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케이크, 아버지 칠순인데 그게 뭐야? 우리는 1,000만 원짜리 선물했는데 너는 케이크 창피하게.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 망쳐?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잖아요. 아버지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혜진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귀하구나.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저는 그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석이와 민준이는 비싼 선물로 과시했지만 정작 제 손을 잡아준 건 지혜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힘겨워했거든요. 형제들은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도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애들 학원비가 밀렸어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제가 일해서 꼭 갚을게요. 저는 기꺼이 돈을 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지혜는 정말 다음 달에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민석이 아내 수진이 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우이가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던데 들어주지 마세요.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아버님한테 손 벌리지 않았잖아요. 민준이 아내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돈 들어가는데 신우이만 챙겨주시면 불공평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혜는 평생 저에게 손을 벌린 적이 거의 없는데 단 몇 번 빌린 것 가지고 저렇게 말하다니. 반면 민석이와 민준이는 학비, 결혼자금, 집 장만 자금까지 모두 제가 댔습니다. 민석이 집 계약금만 2억을 줬고 민준이 로스쿨 학비도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의 진심은 뭘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걸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짜로 파산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한 달 전, 저는 세 자식을 모두 불렀습니다. 토요일 저녁, 다들 시간 내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니까 걱정되네요. 이따 보면 알 거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다들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제 표정이 심각해서인지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큰일 났다. 민석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이스 피싱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했어. 내 계좌가 해킹됐다며 빨리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했지. 그 사람 말을 믿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어.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냈지. 얼마나요? 민준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부 다. 회사 계좌, 개인 계좌, 예금, 적금, 전부 다 옮겼어. 50억이야. 순간 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게 다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더구나. 다음 날 은행에 갔더니 그 계좌로 간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추적이 불가능하대.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고했어. 경찰도 만나고 은행도 다 갔다 왔어. 근데 돈은 이미 회수 불가능하다더구나.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게 없으세요? 없어.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야. 빚이 있어. 회사 운영자금 대출이 15억이 있거든. 그걸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회사를 넘겨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집도 담보대출이 있어서 곧 경매에 넘어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 15억이라고요? 그렇다. 아버지가 이제 빚쟁이가 됐어. 회사는 이미 넘어갔고 이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간다.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 신세를 져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민석이와 민준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인하신 거예요? 아직 방법이 있을 수도. 민준이도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다 해봤어.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서 추적이 안 된다더구나. 민석이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저는 옆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일부러 문을 조금 열어뒀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거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빚쟁이가 되시면 우리한테 다 떠넘기실 거예요. 민석이가 답했습니다. 15억. 그걸 어떻게 감당해?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도 빠듯한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연락 줄이세요. 전화 오면 안 받고. 나중에 법적으로 상속 포기하면 돼요. 복도에서는 민준이 부부의 대화도 들렸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가 답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말하는 건데 부모 빚은 자식한테 상속 안 돼. 상속 포기하면 돼. 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어쩌고요? 지혜가 알아서 하겠지. 맨날 아버지 챙긴다고 하더니.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네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지혜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은 어디 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갔구나.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저희 집이 좁긴 하지만 오셔서 같이 사세요. 내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 키우실 때 돈 많으셨어요? 그래도 저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모실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석이와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익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챙겨 지혜네 집으로 갔습니다. 지혜의 집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투룸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불 새로 샀어요. 푹 쉬네요. 고맙다. 지혜야. 지혜 남편 태수가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편하게 계세요. 제가 공사판에서 일용직 하는 거라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새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지혜의 큰아들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신대요. 진짜요? 와, 좋아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방 쓰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좋아요. 둘째 딸 수빈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그린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드릴게요. 그림에는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벽에 붙여놓을게. 좁은 투룸의 5 식구가 북적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새벽에 일어나 파트타임 청소 일을 나갔고 태수는 새벽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혜가 아침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조금 더 벌면 돼요. 지혜의 큰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방 쓰세요. 좁은 투룸의 5 식구가 북적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파트타임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하루에 3곳을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공사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들어와서 새벽 5시에 나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저에게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우리 젊은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평생 효도하겠다던 아들들은 번호를 바꾸고 구박받던 딸만 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빈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다. 우리 손주. 똑똑하네. 수빈이는 매일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랑 저랑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우리 수빈이 화가 되겠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넓고 좋은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지혜가 벌어오는 돈과 태수가 벌어오는 돈을 합쳐도 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70만 원, 식비,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들어오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식비가 늘었고 공과금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지혜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렸습니다. 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20만 원 정도. 태수가 답했습니다. 내가 대리운전 더 뛸게. 걱정 마.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괜찮아. 장인어른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도 미안해. 오빠들은 돈도 많으면서 아버지 모시지도 않고. 됐어. 그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때문에 저 젊은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좀 해볼까 한다. 지혜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70이 넘으셨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경비 일이라도 하면 월 200만 원은 벌 수 있잖니. 아버지도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해. 안 돼요. 아버지는 그냥 편히 쉬세요. 저희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너무 힘들잖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번호를 바꿨더구나.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짐이 됐으니까. 아버지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아내 수진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민석이는 잘 있니? 네, 바빠서. 요즘 승진 준비 중이에요. 그래, 바쁘겠구나.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수진은 저를 피하듯 도망쳤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산했다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출 좀 받아볼까 해요. 아버지 빚 조금이라도 갚으려고요. 안 돼. 너희 형편에 무슨 대출을.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벌면 돼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민석이와 민준이를 찾아가기 위해서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잠깐 외출 좀 하고 올게. 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같이. 아니야. 혼자 갔다 올게. 걱정 마.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민석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벨을 누르자 민석이 아내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님, 어떻게? 민석이 있니? 지금 안 계신데요. 거짓말 마라. 차가 주차장에 있더구나. 그리고 현관에 신발도 있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수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한 달 만이구나. 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안 되더구나.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바빠.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할 시간도 없을 만큼 번호를 아예 바꿀 정도로? 민석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빠듯해요. 아버님 빚까지 어떻게 책임져요? 그래. 이해한다. 그래서 오늘은 작별 인사하러 왔다.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작별 인사요? 응. 아버지가 더는 짐이 되지 않을게. 지혜네 집에서 나와서 고시원에 들어갈 거야. 낮에는 파지 줍고 밤에는 경비 일하면서 살려고. 민석이가 단 3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낫겠네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 친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민석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넌 효자가 아니었구나. 민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평생 효도하겠다고 했지. 내 입으로. 엄마 장례식 때도, 할머니 제사 때도, 아버지 칠순 때도 맨날 효도하겠다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가난해지니까 전화번호를 바꿨어. 그게 효도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살아야죠. 15억 빚을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책임지라고 한 적 없어. 단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됐는데. 그것도 못 해줄 거면 처음부터 효도한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민석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갑자기 50억이 날아갔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그래서 번호를 바꾸는 게 답이냐? 민석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씀 끝나셨으면 가주세요. 저희도 바빠요. 민석이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너 아버지 칠순 때 1,000만 원짜리 시계 선물했지?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니? 제 돈으로 샀죠. 거짓말. 그 전달에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았잖니.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그 돈으로 산 거지? 민석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한테 선물하고 효자 행세한 거야. 참 잘했다. 민석이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제 얼굴에다 대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은 민준이 차례였습니다. 민준이는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박창수라고 하니 잠시 후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여기까지? 너한테도 작별 인사하러 왔다. 민준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건데요? 민준아, 넌 변호사라며 법은 잘 아는구나.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 포기 방법 알려줘서 고맙더라. 내 와이프한테 귀띔해준 거 아버지가 다 들었어. 부모 빚은 자식한테 상속 안 된다고, 상속 포기하면 된다고.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부모 빚을 자식이 책임질 필요 없지. 근데 아들로서는 어떠니? 양심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남남이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필요 없어. 내 진심을 이미 확인했으니까.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는 한 달 내내 있었어. 근데 너는 뭘 했니? 번호를 바꿨잖아. 그게 기회를 원하는 사람이 할 짓이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변호사 될 때 누가 학비됐는지 기억나니? 로스쿨 1억이 넘는 돈 아버지가 댔어. 너 엄마가 병원비 필요할 때도 내 학비 먼저 댔어. 그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더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은혜 갚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은 한 달도 안 되는구나. 참 빨리도 갚았네. 잘 배웠다.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변호사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법률차 물려받았지. 퇴사 계약서 검토해달라고 할 때마다 500만 원씩. 그거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는 거니?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공부해서 변호사 됐으면 아버지한테는 공짜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돈 받더라. 딱 시장 가격대로.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냐? 너는 아들이 아니라 변호사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이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라. 법대로. 아버지. 민준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지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 나가셔서. 지혜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태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세요? 아니야. 다들 앉아봐. 지혜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었어. 지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50억도 그대로 있고 회사도 멀쩡해. 빚도 없어. 아버지가 너희들을 시험한 거야. 누가 진짜 효자인지.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빚도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응. 전부 꾸며낸 거야. 미안하다. 왜 그런 거짓말을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서 효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 때문에 잘해주는 건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지혜야, 왜 울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빚에 시달리지 않으셔서 저 한 달 내내 걱정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넌 화가 안 나니? 아버지가 거짓말한 건데.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재산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알아. 그래서 더 고맙지. 태수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장인어른이 가난하셔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고맙다. 사위.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부자세요? 그래. 할아버지 돈 좀 있어. 우와, 그럼 할아버지 대단하신 거네요. 수빈이도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가난해도 좋아요. 할아버지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재산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빚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반면 민석이와 민준이는 어땠습니까? 제가 가난해지니까 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민석이와 민준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준비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석이 집으로 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민석이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오셨잖아요. 또 왜 오셨어요? 오늘은 진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빨리 말씀하세요. 저 회사 가야 해요. 아버지가 파산한 건 거짓말이었어. 50억 그대로 있어. 회사도 멀쩡해. 순간 민석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얼어있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보이스피싱은? 꾸며낸 거야.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수진이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럼 아버님 재산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민석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전화번호 바꾼 건요. 그게 사실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거고요. 거짓말 마라. 아버지, 정말이에요. 너 아버지 마트에서 봤다며? 그때 왜 도망갔니? 그리고 명품 가방 여러 개 들고 있었지. 아버지가 파산했다는데 쇼핑하러 갔어?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너는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어. 그게 효도니? 그게 걱정하는 아들이 할 짓이니? 아버지,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효도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오늘은 이거 주러 왔어.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상속 포기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원하던 거잖아. 아버지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다며. 아버지 재산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너는 아버지한테 상속 포기하라고 귀띔했어. 와이프한테. 그 말대로 해주는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한 달 내내 있었어. 넌 번호를 바꿨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가 돈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기회를 달라고? 민석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뭘 후회하니? 번호 바꾼 걸 후회하니? 아니면 재산 못 받게 된 걸 후회하니?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서명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내가 선택해.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잘했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법적으로. 아버지. 민석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민준이를 만나 똑같이 말했습니다. 파산이 거짓말이었다고. 재산이 그대로 있다고. 민준이도 민석이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다가 상속 포기 각서를 보고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용서 못 하시는 겁니까? 용서는 해. 근데 재산은 못 줘. 넌 법적으로 상속 포기가 옳다고 했잖아. 내 말대로 할 거야. 그건 제가 짧은 생각으로. 변호사가 법을 모르면 안 되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할 거야. 상속 포기. 민준이도 결국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자산 30억, 부동산 15억, 현금 5억, 총 50억. 여기에 제 개인 명의 아파트를 포함하면 55억이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줄 게 있어. 주실게요? 아버지 전 재산이야. 55억. 지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네,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왜? 오빠들도 있는데 제가 혼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너희 오빠들은 상속 포기했어. 자기들이 원해서. 서류에 서명까지 했어.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지혜야. 한 달 동안 아버지를 모신 건 너뿐이었어. 좁은 집에 5 식구가 북적이면서도 웃으며 살았잖아. 아버지가 가난뱅이일 때 옆에 있어준 건 너뿐이야.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해서 모신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내가 가장 자격이 있어.
돈이 있을 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을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진짜 가족만 할 수 있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세는 제가 최소화할 수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저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받아야 해. 효녀가 받는 거야. 지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수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혜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안방을 쓸 수 있게 됐고,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혜의 남편 태수는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이 있으니 직원도 고용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준호는 피아노를, 수빈이는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저를 모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다.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태수도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잘 되니까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큰 계약 하나 따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잘했어, 사위.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리고 민석이와 민준이는 6개월 후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번호였습니다. 지혜가 알려줬나 봅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석이에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넌 이미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어. 이제 법적으로 남이야. 아버지, 저 돈 때문에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뭘 후회하는데? 아버지를 버린 걸 후회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잘 살아라. 아버지, 잘 살아라. 내가 원하던 대로 아버지 없이, 재산 걱정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도 몇 번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한 번 정도는 만나주시는 게 불쌍하니? 네. 오빠들이 계속 연락하는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지혜야, 가족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내 오빠들은 뭘 했니? 아버지가 가난해지니까 버렸잖아. 그렇긴 하지만요. 내 오빠들은 아버지가 가난해지니까 번호를 바꿨어. 그게 가족이니? 근데 넌 달랐어. 넌 아버지가 가난해도 모시겠다고 했어. 좁은 집에서 7 식구가 힘들게 살면서도 웃었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아니에요. 넌 효녀야. 진짜 효녀. 내 오빠들은 입으로만 효자였어. 지혜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시험한 건 잔인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누가 진짜 가족인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이와 민준이는 가끔 명절에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지,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할 때 버린 선택.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혜 가족과 함께 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매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깁니다. 준호는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수빈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매일 아침 제 방 문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오늘 뭐 해드릴까요? 이게 제가 평생 원하던 노후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삶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손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오, 그래? 우리 손주 최고다. 손녀 수빈이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둘 다 최고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지혜가 음식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고맙다. 지혜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매일 행복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따냈습니다. 10억짜리 공사예요.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잘했어, 사위.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최고죠? 그래, 우리 가족 최고야. 돈이 사람을 시험한다고들 하죠. 저는 가짜 파산으로 자식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진짜 효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평생 효도하겠다던 아들들은 제 번호를 바꿨고 구박받던 딸은 좁은 집에서 저를 모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 재산은 마땅히 받을 사람이 받았습니다.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요. 제주도로. 좋지. 우리 다 같이.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수빈이도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개 죽고 싶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예약해놨습니다. 5성급 호텔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야.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짜 파산으로 진짜 효자를 찾은 것. 그리고 그 효자에게 모든 것을 준 것. 후회는 없습니다. 단 1초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그리고 지금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